중국이 결국 막아서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이 바로 반도체이고, 화웨이가 모든 반도체의 공급선이 차단당하는 초강도의 제재를 받으면서 이 제재가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했고, 또 어제는 엔비디아가 영국의 암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정말 반도체 업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암의 인수 소식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었는데요. 당초 빠른 시간 안에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던 영국의 암을 엔비디아가 전격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말 그대로 반도체 공용 업체가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기사들에서는 마치 엔비디아가 암의 인수를 확정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 당국의 반독점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죠. 두 회사의 인수합병은 당사 국가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연합 등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모두 획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상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국경을 타고 넘는 과정이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보니 반독점 심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심사에서도 그 중심에, 그 배후에 중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중국은 한번 인수합병을 거하게 파토시킨 전례가 있었죠.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의 퀄컴이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 NXP를 440억 달러, 현재와 비슷한 규모죠. 대략 5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발표했었지만, 중국이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으면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퀄컴은 인수가 무산되었고, 수수료만 2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도쿄 일렉트론이 2013년에 합병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로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수 합병을 하는 기업들 간의 상호 계약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규제 당국들의 최종 승인을 획득하여 인수 합병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요. 우선 영국과 중국은 아무래도 반대의 의사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겠죠. 암은 아시다시피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입니다.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암을 영국 방위산업의 주요 공급 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이 다른 국가, 미국에 넘어가는 것이 탐탁지 않은 것이 분명 사실이겠고, 아무래도 자국의 연구 인력이나 기업 자체가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본사는 계속 유지하고 특정 비율 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등의 많은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암이 일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에 인수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소프트뱅크는 반도체 기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독점 규정에서 자유롭다는 측면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경우가 조금 다르죠. GPU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최고의 반도체 기업임과 동시에 현재는 GPU를 넘어서 자동차, 인공지능까지도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면서 반도체의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으로 불릴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GPU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인 반도체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가치는 말 그대로 폭등을 했죠. GPU에 더해서 암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모바일 AP의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발을 넓힐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는 지속적으로 이를 의식하는 형태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암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기업이다. 가령 엔비디아는 GPU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 모바일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암의 설계를 기반으로 출시되는 제품은 95% 이상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와 암의 사업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입김으로 암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약속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100% 믿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암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19억 달러, 대략 2조 2천억 정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2017년에도 18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2조 원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순이익만 따지면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암의 주 수입원은 암 아키텍처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광범위한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라이선스의 비용이 저렴해야만 하는데요. 암은 삼성이나 인텔, 퀄컴 등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는 다르게 칩을 직접 설계해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사업 구조상 매출이 높기가 어렵죠. 지금이야 암의 아키텍처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암과 대척점에 있는 이 잠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픈소스, 리스크5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가 암의 사업 모델을 유지하고 중립성을 지속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특정 부분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한 비용 인상이나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혹은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행동들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리스크5로 흐름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암의 모바일 IP 시장 지배력만 놓고 이것을 암을 사겠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한 해 매출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에게 400억 달러, 4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을 쏟는다.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로만 기준을 잡더라도 본전을 뽑는데 20년이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순이익만 따지면 100년이 넘어가겠죠. 즉 도무지 수직 타산이 안 맞는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사업 영역에 암의 고유의 기술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내보겠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암의 CPU 라이센스를 통합시켜서 CPU와 GPU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고 이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모두 하는 기업으로 그 시장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GPU 시장을 넘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CPU, 모바일 등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암은 모바일 AP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여기에 엔비디아의 GPU 기술을 접목시켜서 향후 장기적으로 자사의 GPU를 일반 PCU를 넘어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더 많은 디바이스에 포함시켜서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로 여겨지고 암의 수익 창출 모델처럼 엔비디아의 GPU, AI 가속기 설계 기술 등을 라이센스하고 수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근 매출 비중을 보면 기존에는 게임용 GPU, 이 지포스로 대표되는 게임용 GPU로부터 가장 큰 수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조금 바뀌었어요. 데이터 센터용 GPU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언택트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서버용,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등에서 GPU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결국 PC에는 GPU뿐만 아니라 CPU가 필요하죠. 이 부분에서 인텔, AMD 등의 경쟁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암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서버용 CPU의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당장에 보여주는 매출 수치 등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이번 공격적인 선택이 이해가 가지가 않겠지만 이러한 사업 모델의 확장성, 연계 가능성을 생각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엔비디아의 이번 인수 결정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카드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이번 합병에 대해서 젠슨 황 CEO 역시 이번 합병이 반독점 심사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암의 사업은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방향과 결코 중첩되지 않으며 수직적이다,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그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독점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대박인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고 설사 인수가 실패하더라도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본 계약을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미국 소속의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그 자체는 아니죠. 애플, 퀄컴, 인텔 등의 많은 미국 기업들이 반대 의사를 표출할 경우에 미 당국이 이들 주요 기업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냥 독단적으로 승인을 내주기에도 분명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기술, 기업들 간의 협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국 재선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중국이죠. 기본적으로 향후 중국의 제조기업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이 현재에도 암의 IP를 받기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기존에 일본 소프트뱅크가 소유권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의 엔비디아로 넘어간다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 적대적인 태도, 견제가 지속되는 한 사업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엔비디아와 암의 결합 가능성에 이미 무게추를 두고 향후 상황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리스크 5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겠죠. 중국 화웨이를 포함한 기업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설계 플랫폼을 그 대안으로 찾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일본 전역에 상품권 종이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일단 뿌려놓고 보니 사용률이 20%도 안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도 각 지자체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 인공호흡을 하는 심정입니다. 문제는 C19가 확산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판인데 그래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심정인 거죠. 이렇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는 정책에 드디어 일본 정부도 나섰습니다. 식사 할인권을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먹지 말고 밖에 나와서 외식을 아주 싼 가격에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C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씩 나오는 일본으로서는 정말 위험하고 엄청난 도박입니다. 물론 상황을 봐가면서 확산이 될 조짐이 보이면 정책을 취소하고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기 시작했고 방종처럼 아예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면서 저지른 일인데 쉽게 중지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도박으로 결국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는 정책으로 일본 내수 경제를 살려보겠다는데 자세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일본은 C19를 완전히 해결하고 아주 평화롭게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의 나라이다 라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으며 최대한 평상의 모습을 빨리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조급함에 일본은 먼저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15일 일본 정부의 에토 농림장관은 10월 1일까지 할인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를 모집하고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25% 할인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 사이트에서 음식점을 예약하면 점심에는 500엔, 저녁에는 1000엔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에토는 C19로 위축된 음식점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음식점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인 고투이츠 프리미엄 식사권이 47개 도도부현에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운영할 사무위탁처만 결정이 되면 바로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식사권 사업과 음식점 이용에 따른 포인트 부여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됩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재정 지원을 기다리고 있던 지자체는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실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 지원까지 더 보태어서 할인율을 높여서 재빠르게 상품권을 인쇄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연일 기자회견을 하기 바쁠 정도입니다. 지자체 중에서 벌써 할인권을 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하는 성급한 곳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히메현은 14일 이미 일본 정부의 고투이치에 발맞춰서 25% 할인권 식사 티켓을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히메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5,000엔, 약 55,000원분의 음식 티켓을 4,000원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티켓은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00만 세트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할 음식점은 오늘 23일부터 캠페인 사이트에서 모집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오늘은 가고시마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고시마시의 지원으로 지역 상공단체들이 추진하는 할인 상품권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며 할인율은 30%까지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은 음식점뿐 아니라 일반 소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4만 권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할인 비율은 최대 40%이며 9월 25일부터 10월 18일에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을 접수해서 추첨을 합니다. 1만 4천 엔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1만 엔에 파는 것입니다.
미나미시도 할인율이 43%로 5,000엔권 상품권을 3,500엔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모리야시는 1만엔권을 5,000엔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율 50%의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지역의 노인들에게는 1만엔권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나가노현은 48억엔, 약 538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할인율 50%의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1만엔권은 1만 5천엔으로, 5천엔권은 7,500엔으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사용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연말 연시 쇼핑에 맞춘 것입니다. 지역 내 기업들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도 준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들뜬 분위기에서도 식사 할인 상품권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일본 이미즈시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역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엔, 약 1만 1천원 할인 쿠폰을 나눠줬습니다. C19 확대로 매출이 줄어든 지역 음식점을 돕기 위해 시민들에게 많은 이용을 부탁했지만 실제로는 실시 기간 동안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정책을 실시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실제 식사 상품권으로 20%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굳이 외식을 하려고 서두르는 일본인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인을 해줘도 어려운 가게 형편에 외식은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상품권으로 뿌리는 방식의 경제 활성화는 사실 큰 효과가 없고 재정적인 손실이 더 크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가장 노골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폼나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일본에는 이러한 상품권이 전국에서 헬리콥터에서 뿌려지듯이 합니다. C19 대책은 아예 뒷전이고요. 또 일본 정부는 C19 사태로 인한 제한 조치를 다 풀기로 했습니다. 11일 일본 정부의 C19 대책 분과위원회는 19일부터 최대 5,000명이 참석하는 이벤트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C19 전파 방지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일부 이벤트 참석 제한을 해제한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전면 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산미를 피해달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마음껏 모여서 놀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고투 여행 캠페인에 도쿄도 주민들도 참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C19의 전파로 확산이 되면 그때 가서 중지를 할 것인지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7월 당시에는 도쿄도에서 C19가 확산되고 있어서 도쿄도민은 여행 캠페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쿄도를 거쳐서 가도 안 된다. 도쿄도민을 만나도 안 된다. 등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쿄도가 400명가량에서 200명 정도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확 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추세가 완전히 감소 추세이고 이제는 전혀 위험하지 않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는 정책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교토신문은 15일자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할인권 정책과 여행 캠페인에 도쿄를 추가하는 정책으로 다시 C19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도 C19 신규 확진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각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유전자 분석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정말 산미를 잘 피하고 있는지 등 확산 위험을 실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확산 조짐이 보이면 즉시 정책을 취소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은 어디까지 가려고 저럴까요?